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건강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음주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네, 편해서 그런지 요즘에는 집에서 혼자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과음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네, 스스로 자제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음주 빈도도 이제 늘어나는 거고요. 네. 이미 지나친 상태가 된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영준 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김영준 원장과 함께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한다는 말이 있죠. 과도한 음주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해칩니다. 대표적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과 함께 알코올 사용 장애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주 가볍게 즐기는 분들 참 많고요. 네. 이게 마시다 보면은 그 분위기에 취해서 적정량을 넘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적당한 음주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 체질에 따라 또 뭐 남녀 성별에 따라 또 컨디션에 따라 사실 음주량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WHO에서는 이렇게 하루 허용 권장량을 정해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인 경우 하루에 440g, 네. 그다음에 여성이거나 노인인 경우는 20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그램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와닿아요. 네. 보통 우리가 술 종류가 많은데 참 희한하게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렇게 술 종류에 따라 정해진 잔이 있죠. 맥주잔, 네. 소주잔, 뭐 와인잔 이렇게. 근데 대충 거기에 적정하게 술을 따랐을 때 그게 10g 정도가 됩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잔수로 말하면 이제 소주로 어떤 술이 됐든 하루에 성인 남자는 4잔. 그다음에 여성이거나 노인인 경우는 2잔 정도가 하루 허용량이고 적정 음주량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걸 매일 먹지를 않기 때문에 일주일로 하면 이제 뭐 28잔이니까 소주로 말하면 4병 정도? 예, 그렇게 되고 남자 기준으로는요. 예, 그걸 적정량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기준을 좀 정해서 우리나라 어떤 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적정량은 사실은 반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기준은 소주 2병, 또 맥주로는 소주 한 8병 이하로 먹는 걸 적정 음주량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네. 그 양을 초과하면 무조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알코올 사용 장애로 판정이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물론 이제 정해진 양 이상 마시는 것은 어떤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희들이 정신의학적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즉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을 정의 내리는 것은 좀 다른 기준입니다. 물론 먹는 양과 빈도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술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현재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게 이제 문제적 음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술 먹는 횟수나 양도 중요하고 하지만 적은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술만 먹을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네. 그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들 학생이면 공부 또 직장인이면 직장일 주부면 어떤 가정을 돌보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술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것은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적정 음주량을 정해놓은 이유는 사실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보다는 신체적 질환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양을 매일 먹거나 지나친 음주를 하게 되면 이제 술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신체 질환들, 알코올성 간염이라든지 또 유의 문제라든지 각종 알코올에 의해서 유발되는 암이라든지 또 알코올성 치매 이런 신체적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음주량을 정해놓은 거고요. 하지만 저희 또 정신의학에서도 그 적정 음주량을 참고하는 이유는 그렇게 이상의 술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알코올 사용 장애의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하신 게 일상생활을 내가
그러니까 해오던 걸 제대로 하지 네. 못하면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의 네. 그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그 알코올 사용 장애의 진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어떤 증상들을 보이면 진단 내릴 수 있는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의 대부분 정신의학계에서는 미국 정신의학회가 정해놓은 알코올 사용 장애의 진단 기준을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몇 가지를 쭉 나열을 할 건데 11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최근에 알코올 사용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걸 말해요. 본인이 의도한 양보다도 항상 넘어서 먹거나 또 오랜 시간 먹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래서 스스로가 알코올 사용을, 술을 줄이려고 조절하거나 노력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하루 중에 이 술을 구하거나 술과 함께 하거나 그 술을 깨거나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알코올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 번째가 되겠고, 네 번째는 이제 갈망감이라고 하는데 술을 먹지 않을 때 어떤 자극이 오면 강한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거죠. TV에서 술 먹는 장면을 본다거나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술병이 보였다거나 이러면 술 먹고 싶어 하는 생각이 확 머릿속에서 떠오른다 하는 갈망감이 네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역할 기능의 장애가 오는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 내에서 자기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술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가 하는 게 다섯 번째겠고, 여섯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됩니다. 가족이든지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에서 술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죠. 이렇게 술만 드시면 싸우고 화내고 또 술 너무 먹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계속 잔소리하고 싸우게 되고 이런 경우가 여섯 번째겠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직업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술 때문에 출근을 못 한다거나 출근했다가도 숙취 때문에 일을 효율을 못 올리고 있어서 어떤 직장 내에서 지적을 받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이게 일곱 번째가 되겠고, 여덟 번째는 신체적 기능에 문제가 있는데도 술을 먹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간 수치가 높다든지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겨서 술을 당분간 먹으면 안 된다고 의학적인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고 있다. 신체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조절 못하는 경우가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이제 이걸 다 통틀어서 이제 사회적, 심리적 이런 문제들이 유발될 가능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도 술을 먹고 있다. 그게 아홉 번째고요. 열 번째는 내성이라고 합니다. 내성이 생기고 있는 경우인데, 내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술의 어떤 양이 너무 늘어나는 거죠. 옛날에는 소주 한 병 먹으면 내가 취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한 병으로는 전혀 느낌이 없어서 두 병, 세 병 이렇게 점점 양이 늘고 있는 게 내성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 11번째는 금단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술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고통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손떨림, 불면, 식은땀, 오심과 구토, 한시나 한각과 불안과 초조, 이러한 알코올 중독에 의한 특징적인 금단 증상이 나타날 때 이제 이렇게 해서 11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반복되어서 1년 사이에 계속 있다면 알코올 사용 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 중에 이제 초조한 상태이거나 뭐 손을 떠는 이런 모습이 딱 상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그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가 알코올 중독하면 손 떨면 너 알코올 중독이야, 뭐 알코올 중독 환자 떨잖아요. 앞에서도 제가 진단 기준을 설명했지만 꼭 떠는 증상이 없어도 알코올 중독,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금단 증상 때문이거든요.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다음에 내성이 앞에서 말씀드린 마지막 2가지가 나타나면 그게 없다고 해도 알코올 사용 장애지만 만약에 그게 있다면 굉장히 중증이거나 만성화된 알코올 중독, 알코올 사용 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성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소비하는 거죠. 한 병 가지고 만족했는데 2병, 3병 먹어야 되는데 제가 본 환자 중에는 하루에 25병까지 먹는 분까지 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데도 본인은 별로 취하지 않았다라고 느껴요. 그게 이제 내성이죠. 그런 내성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내성이 있게 되면요, 이제 굉장히 술의 하루 종일 농도가 높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이유에서 술을 섭취하지 못해요. 그러면 금단이 나타나죠. 몸에서 이제 술 기운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금단이라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손떨림이나 불면, 식은땀, 오심, 구토 같은 가벼운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요. 네. 하지만 이게 병이 좀 깊은 분들은 이게 이 해결이 되지 않거나 스스로 금단이 풀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환시, 한청, 한촉 같은 환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러고도 멈추지 않으면 간질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증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환시나 간질 발작까지 보이면 사실은 생명이 위험하거나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어요. 네. 저희가 사망률을 그럴 때 20%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의학 조치가 필요할 정도를 말하고요. 금단 증상의 특징은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사라져요. 순식간에 5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먹어야 되고 술을 또 술 기운이 떨어지면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단 증상이 바로 술을 못 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지금 좀 궁금한데요. 네. 이 금단 증상이 진짜 그 우리 몸에 어떤 그 물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적인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인 건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알코올은 뇌에 들어가서 뇌의 어떤 뇌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로폰 같은 마약은 자극을 해서 뇌를 너무 활성화시키는데요. 술은 억제를 해서 뇌를 다운을 시켜요. 자꾸 다 가라앉히게 하거든요.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평소에 불안하거나 긴장감이 있었는데 술을 먹어서 그게 억제되니까 기분이 풀리는 느낌이 되죠. 진정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술이 들어오면 뇌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심장도 뛰어야 되고 장도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해야 되는데 뇌가 그 활동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술 때문에 자꾸 방해를 받으니까 네. 내 스스로 자기가 각성하기 위해서 각성을 시키는 뇌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요. 노에피네프린이라는 거와 도파민, 그루타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해놔요. 그러면 술이 돌았어요. 그럼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옛날에 한 병 먹으면 내가 억제가 됐어요. 근데 내가 그걸 견뎌내기 위해서 한 병분에 노에피네프린을 뽑아놓고 기다려요. 들어오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두 병이 들어오죠. 그럼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럼 네. 나는 계속 두 병이 들어오면 두 병 걸 만들어 놓고 기다려요. 왜 내가 살고 싶으니까. 네. 그러다 갑자기 안 들어오면 너무 많은 노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이 뇌에서 뇌를 너무 자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뇌가 갑자기 광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토하고 초조하고 식은땀 나고 죽을 것 같이 막 떨리고 몸이 너무 뇌가 과잉 활동을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뇌가 완전히 너무나 과잉 활성화된 상태인 간질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억제를 시키는 알코올이 들어오면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또 밸런스가 맞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아유, 참 하지만 안타깝네. 악순환에 빠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됩니다. 자가 진단 뭐 방법이 있을까요? 사전에 좀 본인이 자각을 해야 좀 주의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단 기준을 놓고 이제 체크를 해 가는 게 사실은 정확한 진단인데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간단하게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케이지법이라는 걸 제가 써요. 네. CAGE의 약자 합쳐놓은 말인데요. 네. 케이지가 이제 새장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중독의 새장에 갇혔다 이런 의미로도 불리는데 각각의 그 말의 서자입니다. 그래서 C는 커트라는 뜻이에요. 잘라내다라는 얘기죠.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끊거나 조절하려고 커트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네, 첫 번째 조절의 실패를 말하고요. A는 영어로 어노이드라는 말인데 짜증내다, 신경질 부리다 이런 뜻인데 이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내가 술 먹는 문제로 옆에서 잔소리를 하거나 짜증을 내고 있는 상태.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G는 guilty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제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건데요. 술 먹고 나서 후회를 하거나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다음에 E는 eye open이라는 뜻인데요. 아까 금단 증상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술 기운이 빠져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떨리고 막 초조하고 그래서 해장술을 먹게 되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술을 먹는 사람.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말을 하고요. 6개월 사이에 이 두 가지 이상이 있었다면 알코올 중독일 확률이 80에서 90%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는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알코올 사용 장애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은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오면 이제
그 혹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처럼 동반된 어떤 원인이 있거나 현재 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지 그런 원인 상황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걸 교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원인을 좀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하는 거겠고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가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단 증상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제 술을 계속 먹고 있고 현재 금단 상태에서 오시면 해독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약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할 정도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신체적인 고통 때문에 술을 계속 못 끊고 먹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항갈망제라 그래서 술 먹고 싶은 충동을 줄여주는 약들이 좀 개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100% 술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이제 좀 술 맛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한 병 먹어야 되는데 한 반 병 먹고는 그냥 안 먹었다 이런 것처럼 술 먹는 양을 줄여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같이 드시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 이제 상당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으로만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약으로 하는 효과는 저희들이 한 30%만 보고요. 결국은 본인의 의지, 술을 끊겠다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 정신치료를 한다든지 또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과 함께하는 집단 정신치료, 그다음에 인지행동치료,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술을 찾기보다는 다른 대체 행동이나 다른 걸 통해서 하기 위한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치료들을 하게 되고요. 한 가지 좀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좀 심각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주 모임에 꼭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전라북도에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영어로는 AA라고 하는데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란 뜻이에요. 이제 거기 가면 자기 이름을 밝히고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김입니다 이렇게 서로 부르거든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고 고통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조 모임인데 이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하는 예.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번 경우에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직장생활, 가정생활, 뭐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데 술을 못 끊고 있어요. 그러면 입원을 통해서 술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다시 말해서 술을 더 먹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더 너무나 자기가 주변에 쌓이는 환경이 망가질 수 있어서 이런 어떤 스스로가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다 알코올 사용 장애가 폭력적인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폭력적이거나 타해 위험성이 높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도 빨리 보호를 해야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나 이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 집안인 경우에는 분리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해서 간질 발작이나 환청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입원 치료의 기준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경우 제가 아까 쭉 진단 기준을 얘기하면서 사실 그 결과가 뭐냐면 세 가지를 잃어버린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건강 잃어버리고요. 두 번째가 일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알코올 중독에 정이 들어있듯이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도 잃어버리죠.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싸우고 행패가 벌어지고 자녀들은 술 먹는 아빠 피해 다니고 가족이 해체가 돼요. 본인 혼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 다 잃어버리고 치료받으러 오시면 사실 오갈 데가 없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건강부터 시작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또 자기가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간까지를 다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입원 치료나 재활 치료 같은 그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원 치료로 이어지기 전에 알코올 사용 장애를 치료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기 전에 오셔야 사실은 일상을 유지하면서 치료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효과도 훨씬 좋고 또 모든 병이 그렇지만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이면 여덟이 스스로 중독자라고 인정을 안 하세요. 이제 특히 모든 중독 질환이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치료가 늦어지기도 하고 치료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술 10,000번 먹으면 지금도 끊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죠. 술 그까짓 거 끊으면 되지. 하지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알코올 중독 집단 치료를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원칙이 그거예요. 술 앞에 내가 무력했고 너무나 나약해서 내 힘으로는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술 앞에 겸손해져야만 이 병을 나을 수가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를 예방하고 네.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좀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연이은 음주는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술을 마시는데 매일 너무 포금 이상, 제가 7잔 이상은 포금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걸 매일 하고 있다면 이건 당연히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요. 신체적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뇌도 간도 술을 해독하고 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본인이 주량껏 마셨다라고 생각하면 5일, 저는 보통 일주일 정도는 쉬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되겠고요.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는데 두 번째가 기분 좋은 일이 있고 해서 사람들과 함께 흥을 돋구려고 마시는 술은 사실 건강한 술이고 좋은 술이에요. 네. 그런데 부정적인 일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본인의 주량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이제 술을 불러서 항상 이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내 주량을 지킨다는 원칙. 마지막으로는 술은 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충분한 영양과 수면을 통해서 내 몸을 잘 신체적으로 가꾸는 게 중요해서 음주를 할 때 그리고 음주한 후에도 충분한 영양과 수면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재충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잘 먹어라. 안주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과 함께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지만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두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통이 생기면 온종일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두통이 만성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한 달에 15번 이상 두통이 나타나고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만성 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마음이 조금 답답할 때는 여행을 떠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 그 밖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 질문들 남겨주시면 닥터 MBC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